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61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바로 U20 월드컵이 오늘 금요일이죠. 지금 방송분으로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내일 바로 첫 경기인 포르투갈을 상대하게 됩니다. 제가 한 의원님 흉내 좀 내볼게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무슨 흉내죠? 한 의원님이 첫 경기를 중계를 하시기 때문에 네,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시라고. 네. 먼저 항상 하시라고요? 주제는 한 의원님이 장의원님이 아마 먼저 중계 하시라고 때문에 그러는데. 분석도 많이 하셨을 거고. 네, 그래서 저는 2차전, 3차전 중계하거든요. 저는 사실 1, 2, 3차전을 다 해요. 다 하시죠? 예, 예. 2차전은 물론 이제 녹화로 이제 N스포츠에서 이제 될 텐데 이 포르투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최근에 이제 언론들에서 이제 질문이 좀 오잖아요. 그쵸. 우승 후보가 어디냐?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외관상 모든 기준을 종합해서 봤을 때 포르투갈과 프랑스가 일단 2강이다. 네. 그거는 뭐 유럽, 남미 뭐 모든 참여팀을 통틀어서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 이번 대회 주목할 만한 선수 플레이어스 투 워치 해가지고 또 뭐 스타스 투 워치에서 네네. 주목할 만한 스타들 많은 국제적인 언론들에서 이제 뭐 수십 개 언론에서 선정을 하는 걸 보면 우리 이제 이강인 선수가 항상 들어가서 또 이제 맞아요. 뿌듯하죠. 그런데 그런 거를 선정할 때는 보면은 이제 나라별로 조금 안배를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 나라별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하자. 그런데 이제 그런 기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유럽 유수의 리그에서의 어떤 팀 경력이라든가 혹은 뭐 지금 현재 산정돼 있는 몸값이라든가 네. 그런 걸로 그냥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을 모두 줄을 세운다 그랬을 때 포르투갈 선수, 프랑스 선수들이 한 랭킹 20위 안에 스쿼드의 거의 한 70% 정도가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쿼드라는 건 여기서 전체 21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베스트 11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이제 포르투갈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 두 나라 선수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려서 거의 이제 소속 클럽에서는 기회를 잘 못 얻거나 뭐 얻어도 뜨문뜨문 얻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포르투갈 리그라든가 프랑스 리그라든가 우리가 알만한 클럽들에서 수준급 활약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전으로 이미 어느 정도 올라섰거나 거의 뭐 올라서기 직전인 그런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게다가 뭐 포르투갈에는 아시다시피 그 EPL 리거들도 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어 리거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팀과는 좀 확연히 차별화가 된다. 그래서 뭐 프랑스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팀과 상대를 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술적으로 보면 포르투갈은 기본적으로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을 합니다. 4-3-3 포메이션을 활용을 하면서 제가 이제 대충 선발 라인업을 예상을 해봤는데 골키퍼는 이제 디오고 코스타라는 선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포백에는 루벤 비나그리 선수, 디오고 레이티 선수, 디오고 케이로스 선수, 디오고 달로스 선수 아마 이 선수들이 나올 겁니다. 원래 달로스 선수 자리는 티에리 코에이아라는 선수가 있는데 아마도 달로스 선수를 참여시킨 걸로 봐서는 달로스 선수를 주전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의 최대 강점 부위는 역시 또 미드필드와 앞선 공격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드필드는 장 의원님이 지난 시간에 극찬해 주셨던 플로렌티노 선수. 네네. 플로렌티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제 맨 아래쪽에서 중심을 잡고요. 그 위쪽에 누노 산토스 선수와 제드송 페르난데스 선수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공격 라인이 조타 선수 그리고 릴의 스타 이미 릴에서 스타가 된 하파엘 레앙 선수 여기에 트린캉 선수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4-3-3이 구축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나올 경우에는 레앙 선수 자리에는 마르텔루 선수, 조타 선수 자리에는 메사키 주라는 선수가 있고 트린캉 선수 자리에는 라치오의 이제 페드로 네투라는 선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공격 라인의 더블 스쿼드가 되고 다른 아마 포백이나 미드필드는 제가 말씀드린 라인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공격 라인은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포진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조타 선수, 하파엘 레앙 선수, 트린캉 선수, 제드송 선수, 플로렌티노 선수 게다가 이제 양쪽에 있는 비나그리 선수와 달로 선수 이 선수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20세 이하 어린 선수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 한 6, 7명 정도의 선수들은 이미 유럽에서 빅리그, 빅클럽들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이미 자신의 소속팀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떠 있고 기량 자체로 보더라도 조타 선수라든가 트린캉 선수, 레앙 선수의 공격력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3인 공격으로 봤을 때는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거의 최강 대열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비에 조금 약점이 여태까지 불안감이 있는데 그렇죠. 과연 이제 이 선수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관한 이제 포인트를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말을 좀 길게 했으니까 장 의원님 말씀도 좀 네, 들어보시죠. 찬 의원님이 이렇게 선수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얼마나 강팀인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이 팀이 어느 정도의 강팀인 거예요? 저는 경기를 지난번 회차 때문에 그 19세 이하 유로피언 챔피언십 두 경기를 봤고 네. 이번에는 3월에 있었던 독일과의 평가전을 봤어요. 3월에 있었던 독일과의 평가전도 측면 수비수로 비나그리와 달롯 선수를 그날 선발로 넣었어요. 그래서 기용을 했고 센터백에 한 의원님 말씀하셨던 디오고 레이테와 또 한 명의 센터백은 로만 쿠레이라 선수가 들어갔는데 그리고 최전방에는 이제 레앙 선수를 원톱으로 놓고 왼쪽에 메사케주 또 허리라인에 플로렌티노 선수를 배치한 그런 운영입니다. 네. 그런데 유로피언 챔피언십부터 이 포르투갈은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전술을 운영해서 시도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독일과의 평가전은 4-2-3-1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2선의 숫자를 늘려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팀의 스타일은 보면은 공격적으로 재능이 많은 선수들이 많지만 기본적인 운영은 상당히 밸런스를 중시합니다. 비나그리와 달롯 선수도 빌드업 시에 보통 현대 축구에서 이런 운영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하려면 달롯, 비나그리가 다 공격적인 저 측면 풀백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선수들을 앞으로 올려서 빌드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포백 밸런스를 맞춰놓고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더인 플로렌티노에게 거쳐서 쇼패스 빌드업이 들어갑니다. 수비 숫자를 일단 확보를 해놓고요. 그리고 측면에 이제 주전으로 나올 선수들이 뭐 4-2-3-1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와의 경기 때 혹시 골을 좀 많이 넣으려고 공격적인 운영을 하려면은 이날 선발로 나왔던 메사케 주 같은 선수까지 왼쪽 윙포드로 선발로 넣고 조타 선수를 뭐 공미 같은 자리에 놓으면서 트링카웅 선수를 같이 놓고 최전방에 레앙 선수를 놓을 수도 있죠. 네.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빌드업 시에 상당히 침착하게 유로피언 챔피언십 때 그랬지만 중앙 미드필더를 거치는 쇼패스 빌드업으로 전진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쇼패스 빌드업으로 윙포드까지 들어가면 2선에서 개인 기량에 의해서 거기서 좀 많은 시도들을 하는 편이고 그럴 때 이제 오버랩을 좀 타이밍 맞게 들어가는 형태의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상대 쪽에서 볼 소유가 됐을 때는 앞선에서 원톱 레앙 선수부터 2선에서 압박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팀 압박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공격 시에는 자글자글 쇼패스 게임으로 들어가지만 차근차근 포백 라인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당기면서 공수 간격을 종적으로 상당히 좁혀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정종용 감독이 포르투갈전을 앞두고는 3백 운영을 네. 하면서 3-4-1-2와 같은 운영으로 아마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변수가 있다면 오세훈 선수를 넣는다면 포메이션이 조금 앞선에서는 바뀔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아마 조용욱이나 엄원상 혹은 조용욱이나 전세진 뭐 이러한 선수들로 하여금 투톱에 놓고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에 놓고 수비력이 겸비된 중앙 미드필더 2명을 놓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뭐 최준이나 황태현 이런 선수들처럼 그리고 밑에 3백.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5백과 또 조용욱, 엄원상도 수비 시에는 약간 윙포워드 수비 가담처럼 이렇게 내려왔다가 네. 빠르게 상대 배후 공간 역습을 통해서 공격 찬스를 잡으려는. 그러니까 이날 독일과의 평가전 때도 비나그리와 달롯 선수가 지공으로 나갈 때는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측면 배후 공간의 역습으로 그대로 그쪽에서 공격 찬스를 잡는 장면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실리적인 역습 위주의 경기 운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운영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일단은 중앙을 거치는 거의 쇼패스 빌드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할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플로렌티노 선수 쪽으로 처음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플로렌티노부터 다른 2선이나 중앙 미드필더에서 연계 역할을 하는 선수들에게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 전진 패스를 할 때 우리 미드필더 라인들이 거기서부터 기다렸다가 올가미를 틀고 끊어서 그 선에서 빠르게 조용욱이나 엄원상이나 이런 선수들에게 움직임을 통해서 역습 수행을 하면 그러면 가장 실리적이고요. 이거 또 하나는 이제 원톱 레앙 선수를 고립시켜야 됩니다. 우리 수비 라인들이. 그러려면 역시 미드필더 쪽 그 앞속에서 패스 전개가 될 때 거기서부터 압박이 들어와서 그때 수비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려면 사실 정종현 감독이 이제 중앙 미드필더 조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 경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요. 우리 진영에서 볼 잡았을 때는 상대 압박들이 강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최대한 볼을 좀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무리한 빌드업은 자제해야 된다. 거기서 끊길 경우에는 개인 기량이 다 좋다, 트링캉 이런 선수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부터 그냥 1대1로 그냥 뚫려서 레앙 같은 선수에게 그대로 실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좋다, 트링캉도 다 득점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최대한 실리적으로 승점을 따내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이 경기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어떤 승부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그런 경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선수와 선수를 본다면 1대1로 본다면 기량이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전략을 잘 짜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다면 정말 수비 역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상대의 공격 패턴에 따라서 우리 수비가 이제 휘둘릴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우리화할 때는 물론 이 포르투갈 자체가 장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밸런스 중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정신없이 다 올라와서 공격하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우리와 경기를 할 때는 그래도 저는 비나그리 선수와 달롯 선수의 전진 빈도는 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전은 포르투갈 입장에서 3점을 따고 가려고 할 경기거든요. 그래서 윙백들의 공격 가담은 저는 많아질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포르투갈은 양 사이드에 조타와 트린캉이 서건 메사키주와 페드로 네투가 서건 간에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반대발 스타일 윙어들이에요. 물론 메사키주 같은 선수는 양발에다 능하기도 하지만은 뭐 조타 트린캉 라인이든 주 네투 라인이든 어쨌든 반대발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달롯 선수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트린캉 선수가 이제 중앙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이제 윙백과 센터백 한 명이 달롯과 트린캉을 따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센터백 또 다른 센터백은 하파엘 레앙 선수 쪽에 끌려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처럼 말씀드리는 제드송 선수. 네. 요 제드송 선수가 그러니까 키는 조금 포그바 선수보다 작은데 약간 포그바 선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성큼성큼 들어가면서 개인기도 있으면서 또 슈팅 능력까지 겸비해서 득점에 가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박스 투 박스 형태로 뛰는데 플로렌티누 선수보다는 공격적인 비중이 높은 선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달롯 선수 올라오고 트린캉 선수 접고 들어오고 또 레앙 선수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여기서 수비들이 이제 이 선수들로 인해서 마크를 하러 들어가는 상황이 빚어질 때 제드송 선수가 아마 빈 공간을 치고 올라가면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미드필더들이 해줘야 돼요. 제드송 선수의 움직임을 미드필더들이 따라붙거나 제어해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을 맞게 될 공산이 크다는 거. 그리고 포르투갈의 또 강점이 이제 미드필드에 있는데 이 플로렌티누 선수와 제드송 선수와 누노 산토스 선수가 우리에게는 좀 안 좋은 건데 벤피카 동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벤피카에서 요 세 명이 포르투갈 주전 역삼각 혹은 뭐 정삼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미드필드가 벤피카에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같이 해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상당히 좋은데 그렇죠. 이 선수들이 또 득점 역량들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제 정종용 감독이 지금 수비력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포르투갈은 이제 우승 후보 2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좀 수비에 신경을 쓰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포르투갈 미드필더들에게 근거리 내지는 중거리에서의 슈팅 기회를 줄 가능성이 좀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내려앉아서 수비를 계속 하는 상황에서 상대 뭐 공격 라인이나 이제 윙백들을 막 막다 보면은 이 볼이 세컨볼 흘러나갔을 경우에 제드송이라든가 플로렌티누라든가 누노 산토스 선수가 충분히 슈팅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특히 제드송 선수는 아직도 킥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내려앉아 있는 시간을 길게 줄 때 간격 유지가 제대로 안 되면은 상대에게 세컨볼에서 우리가 중거리포를 허용할 공산이 크다는 거. 요거를 또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둬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뭐니 해도 뭐 나이가 어리건 뭐 그래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동료들의 신뢰도도 지금 굉장히 높고요. 뭐 동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도 강인이한테 볼을 주면 강인이는 볼을 뺏기지 않고 키핑을 하면서 이제 전개를 시켜주니까 신뢰가 가는 동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동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 의존도를 가급적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줄이는 게 좋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지금 국제 세계 언론에서 이 대회 주목할 선수를 꼽을 때 이강인 선수는 빠지는 법이 없다.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이름이 알려진 선수이고 또 기량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고 또 지금 세계가 많이 주목을 하는 스타 중에 한 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드송 선수는 약간 포그바 스타일이라면 플로렌티노 선수는 제가 봤을 때 포르투갈은 아니지만 예전 그 아스날의 비에이라 선수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역시 또 성큼성큼 가면서 상대의 볼을 굉장히 잘 끊어내고 그 볼을 또 전개까지 시켜줄 수가 있는 그 능력을 지닌 선수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강인 선수에게는 플로렌티노 선수가 위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강인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이고 지금 한국팀에서 모두가 이제 주목을 하는 선수라서 우리가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일단 볼을 잡았을 때 이강인부터 보고 어설프게 계속 주려고 하다가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플로렌티노 선수에게 오히려 먹잇감이 될 커팅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는 어쨌든 뭐 영상으로 분석을 해도 그렇고 대한민국 팀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상대도 이강인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너무 이강인 선수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네. 이강인 선수가 중요해요. 네. 이 경기는.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정종윤 감독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팀에게 우리가 1차 압박이라 그러죠. 아예 수비부터 빌드업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달려들면 이 팀은 슬슬 툭툭툭 옆으로 잘 풀어내요. 네. 전환 패스에서 그 빌드업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달롯이나 비나그리도 짧게 패스들을 안 하고 중거리 패스, 좀 긴 패스들을 강하게 잘 주더라고요. 쫙쫙.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압박은 그냥 백 패스를 하거나 상대가 좀 불안할 때는 압박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려서 아예 저 2선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뭐 정호진이 됐던 수비를 잘하는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정호진은. 그러한 수비를 잘하는 미드필더들이 이강인 선수도 수비력이 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3명의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어쨌든 빌드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 것에서 거기서부터 끝내줘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올가미 틀고 허리 라인에서 아예 끊어서 그때 사실 줄 수 있는 꼭지점은 어차피 상대가 이제는 공격 한의원들 측면 수비들도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이제 빌드업이 진행이 되면 중앙까지 그때는 이강인 선수가 꼭점이 돼야 돼요. 이강인 선수의 왼발에서 바로 조용욱, 전세진 혹은 뭐 엄원상 발 빠르잖아요. 조용욱도 막 힘이 있고 그쪽으로 던져놓고 역습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팀이 독일하고 하는 거 특히 보니까 독일도 압박이 강해서 특히 미드필더 쪽 오는 거를 압박을 하니까 이제 롱패스도 그러면 가끔 해요. 왜? 레앙이 이제 원톱이니까 그쪽으로 주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줬을 때는 우리가 세컨볼에서 오히려 또 바로 역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반대로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시킬 수 있도록 수비하는 방식도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냥 내려서게 되면 밀려서 결국은 내려서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한현이 얘기했다시피 얻어맞다가 결국 튀어나오는 그렇죠. 볼, 네. 세컨볼 다 뺏기고 그렇죠. 거기서 중거리포 얻어맞고 이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반복될 공산이 맞아요. 크죠. 파이널 서드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 팀이 상당히 잘해요. 거기서부터는 달롯 비나그리가 올라가서 부분 전술도 막 하고 그대로 중거리 슈팅도 때리고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여쭙고 싶어요. 지금 죽음의 조에서 첫 번째가 포르투갈, 두 번째가 남아공, 이제 아르헨티나잖아요. 그러면 포르투갈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무승부만 해도 성공하는 거다. 일단 승점 따는 게 중요하죠. 네. 남아공전을 이겨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포르투갈전을 최소 무승부 이상으로 건져낼 수 있으면 물론 이기면은 가장 베스트겠지만 근데 그리고 이제 남아공을 이긴다. 그래서 그때까지 1승 1무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3차전 아르헨티나전은 조금은 가벼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만약에 설사 패하더라도 1승 1무 1패면은 3위 와일드카드 싸움에서는 충분히 유리한 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원론적으로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1승 2패면 가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좀 위험한 거고 사실 1승 2패면은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와일드카드 3위 경쟁에서. 물론 1승 1무 1패가 정말 다른 조가 전체가 막 높은 승점이 나와서 이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1승 1무 1패면 그래도 95% 이상 간다고 오를 보세요. 확률이 높고 1승 2패면 떨어질 확률이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 만약에 무승부면 우리는 대성공할 수 있다. 정말 사실 첫 단추를 잘 깨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 잘 준비해서 어떻게든 승리 아니면 적어도 무승부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포르투갈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U20 시작을 했으니까 이 폴란드 월드컵에서 주목해봐야 될 탑 7
좀 우리가 살펴볼까 해요. 네. 그 순위대로 할까요? 7위부터 할까요? 아니면 그냥 탑 세븐 무순으로 할까요? 저는 무순으로 그냥 예, 골라요. 7명을 그냥 네. 정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예. 여러 후보들을 놓고 나름대로 영상들을 좀 보고 또 커리어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골랐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포르투갈에는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저는 주앙 펠리페라는 이름으로 이번에는 조타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겠죠. 벤피카의 조타 선수를 먼저 놓고 싶습니다. 아직은 무르익은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왼쪽 라인에서 오른발을 활용한 아주 드리블링. 그러니까 아직 피지컬적으로 완성된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기술이 있고 센스가 있고 또 오른발 킥을 하는 어떤 정확도가 있더라고요. 킥을 할 때마다 프리킥이 됐던 또 거기 중거리 슈팅을 때리던 또 세트 플레이 키커 역할도 하죠. 예, 조타 선수가. 예. 그리고 이제 순간적인 공격가다 움직임도 괜찮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 수비수들이 몸싸움을 할 수는 충분히 있는 정도의 윙포워드지만 근데 이 선수는 역시 확실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왼쪽 라인에서 아주 특유의 그 포르투갈 또 브라질 뭐 이러한 선수들처럼 기술과 돌파력, 오른발 킥력, 센스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지만 저는 이 조타 선수를 그래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대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 의원님식 개그를 제가 하나 섞으면 음. 조타가 우리나라 경기에서 잘하면 실타가 되죠. 실타가 되죠. 이거 장지현 의원식인 건데 이거. 무슨 저는 그게 그러지 않죠. 제식이에요. 그 장지현 의원 오픈 채팅할 때 이보다 더한 건 많습니다. 아, 저는 막 이쪽에서 안 나오나 싶으면 이쪽에서 저를 나오고. 간접적으로 이쪽에서 안 저의 나오고. 개그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알겠습니다. 조타 선수를 먼저 꼽아주셨고요. 한 명 한 명씩 가볼까요? 그러면? 네, 저도 조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타 있어요? 선수로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타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외향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쿠티뉴 선수 삘이 있어요. 쿠티뉴 예, 예. 스타일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다만 비교를 하자면 킥은 쿠티뉴 선수보다 못하고 네. 그 대신 쿠티뉴보다는 좀 더 드리블러 스타일이에요. 좋다. 그다음 네. 다음 선수 말해주세요. 네, 바로. 저 다음 선수 제가 하면 저는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게 나라별 배분 안 하고 보면 프랑스, 포르투갈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죠. 포르투갈 선수가 이제 3명이 있어요. 그 제드송 페르난데스 선수. 제드송 페르난데스 선수는 이제 99년생이고 벤피카의 이제 중앙 미드필더인데 이미 이 선수는 포르투갈 성인 대표에서도 더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예, 제드송 선수는 그러니까 이 레벨에 나오는 선수들 가운데 이미 이 레벨이 좀 아닌 듯한 선수예요. 지금 20세 대회지만 거의 한 23세 대회 정도 레벨의 선수로 봐야 돼요. 이 선수는 일반적인 20세 이하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다이나믹한 포그바 약간 유사한 스타일이에요. 조금 더 그러니까 포그바 선수의 실력을 이미 이 선수가 넘었다는 게 아니라 아직 포그바 선수 따라가려면은 뭐 많은 또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포그바 선수가 과거에 조금 더 이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때 어떤 그런 다이나믹함까지 가지면서 약간 포그바 유사한 그 스타일이 있는 네네. 그런 유형의 선수로 보시면 되겠고, 아마 제 생각에는 요번 여름이 끝나면 벤피카가 더 이상 아닐 수도 있죠.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더 큰 리그나 더 큰 클럽이 손길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이 연령대는 주앙 펠릭스라고 이번에 못 나오지만 그 연령대 에이스가 있어요. 네. 주앙 펠릭스 선수 다음으로 성인국 때 주앙 펠릭스 그쵸. 다음으로 가까운 선수가 가까운 선수가 제드송이죠. 위원님도 여기에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저의 선호 스타일대로 좋다만 넣었어요. 그러면 또 위원님이 선호하는 스타일 두 번째 선수는 누굴까요? 두 번째 선수는 저는 센터백, 뭐 진짜 수비형 미드필더 볼 수 있고 측면 수비까지 다 볼 수 있는 19살의 마르세유의 주전 수비 라인이죠. 부바카르 카마라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는 전천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비에서 순발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19살인데 예측 능력이 상당히 좋더군요. 커팅 능력, 그리고 또 기본적인 기본기, 발재간, 돌파력, 뭐 공격 가담 능력까지 다 갖춘. 부바카르 카마라 선수가 프랑스의 좋은 선수들이 또 많지만 그래도 공격 라인에 좀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이 유망주들은. 근데 이 선수는 수비 라인에서는 확실히 주목해봐야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부바카르 카마라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또 한의원님. 네. 이왕 프랑스 수비수를 하셨으니까 프랑스는 제가 지금 이제 단 악셀 자가두 선수를 자가두 말씀을 선수. 드릴 건데 이거 워낙에 너무- 이미 유명한 이미 선수예요. 유명한 네, 선수죠. 이미 유명한 선수인데 제가 이 선수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선수를 심지어 안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지금 자가두 선수, 방금 말씀하신 부바카르 카마라 선수, 윌리엄 살리바 선수, 에방 은디카 선수까지 있어서 그렇죠. 그 센터백을 어떤 조합으로 구성을 해도 가장 몸값 비싼 20세 이하 월드컵 센터백 라인이 나와요. 그 중에 그냥 대표 주자로 이미 저 도르트문트에서 이미 팬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단 악셀 자가두 선수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 자가두 선수는 물론 이제 올 시즌에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기는 했습니다. 이제 막 끝난 시즌에.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좋았다가 네. 후반기에는 사실 팬들의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역시 좀 어리고 약간 아직은 좀 미숙한 그런 부분들을 아칸지에 드러냈는데, 비하면 좀 기복이. 예, 그렇죠. 아카진 선수가 더 잘했죠. 더 위죠. 그런데 이 자가두 선수가 물론 실망스러운 경기들을 후반기 때 조금 했던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빼놓기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거는 도르트문트에서 이야기고 이거는 지금 20세 이하 월드컵 아닙니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이 선수가 또 키가 190대 중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나라 공격수들이 자가두 선수를 봤을 때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엄청 거대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190 아무리 중반. 네. 아무리 작아도 지금 했죠. 이거 괜찮았어요. 의도하신 겁니까? 아무리 작아도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죠. 아. 작아도. 기본적인 아, 라인. 근데 요거 조금 센스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라임이 이 정도는 돼야죠. 좋다 싫다가 뭡니까? 이 자가두 선수는 도르트문트에서는 아직 좀 고생을 하고 있으나 20세 이하 월드컵 레벨에서는 이미 역시 20세 레벨이 아닌 수비수일 것이다. 네. 라는 의미에서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의 세 번째 선수는요? 세 번째 선수는 역시 이 20세야 월드컵 하면 팬들이 어린 선수들 아직 경기 경험이 많지 않고 경기를 보는 시야나 이런 쪽이 좀 부족하고요. 또 전술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나이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테크니션 막 1대1 그런 선수들을 많이 재밌게 보죠.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레알 베티스의 디에고 라이네즈 선수입니다. 네. 멕시코에 성인 대표로도 벌써 4경기를 뛰었어요. 친선 경기에서. 그래서 멕시코의 리오넬 메시다. 멕시칸 메시. 네, 멕시칸 메시죠. 키도 메시 정도보다 네. 조금 크나 뭐 비슷할 거예요. 그 정도의 신장에 딱 메시처럼 플레이하려고 하는 선수예요. 네, 아즈마 메시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은 것 같고 좌우에서 아주 테크닉을 활용한 드리블 돌파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왼발 센스가 아주 좋고요. 네. 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 선수는 아직 돌파가 리오넬 메시의 이 나이대에 비하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네. 메시 선수는 이미 이때 조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목해볼 볼만하다. 이미 라리가에서도 선발 3경기, 교체로 9경기. 유로파 리그도 뛰었어요. 예, 유로파 리그. 유럽 대항전도 따로 뛰고 이미 리그 라리가에서도 이렇게 뛰었어요 올 시즌. 네. 그만큼 이제 레알 베티스에서도 가능성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디에고 라이네즈 선수는 멕시코 팀 중에서 제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팬들이 좀 멕시코 경기를 보면 이 라이네즈 선수, 베티스의 라이네즈 선수를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2명씩 한번 가볼게요. 네. 한 의원님부터. 디에고 라이네스요. 똑같은 선수. 네. 라이네스 선수도 우리 이강인 선수도 모든 세계 언론에서 얘기를 하지만 요즘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 준비하느라고 이제 각 나라 언론들을 많이 보는데 네. 한 20개 언론을 봐도 라이네스 선수는 다 있죠. 안 다 들어가는 데가 네. 없어요. 최상위권에 선정을 해요. 그거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역시 테크니션들이 진가를 좀 발휘할 수 있는 대회가 바로 20세 이하 대회이고 그리고 멕시칸 메시가 별명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왼발이에요. 이 선수 주발이 왼발이라 메시 선수와 그것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베티스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재간으로 이제 베티스에서 주로 쪼커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상당한 재간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가두 선수가 도르트문트에서 좀 부진한 시기도 있었지만 요 대회 정도 레벨이면은 엄청 거대한 수비수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라이네스 선수도 라리가에서 저 큰 또 수비수들과 부딪히고 했을 때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흐름 경기도 있었지만 이 대회에서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드리블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대회에서 왜 저 아달베르토 페냐란다라는 네, 선수가 페냐란다 베네수엘라 있었죠. 그 준우승했던 베네수엘라가 그 준우승을 했어요. 선수도 근데 이미 라리가에서 뛰던 그렇죠. 근데 페냐란다 선수도 라리가에서 항상 잘했거나 뭐 라리가 뭐 정말 공격진 베스트를 꼽을 때 뭐 거기 근접했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라리가에서 그 정도의 경험만 가지고도 20세 대회에 오면은 왕노릇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네스 선수도 아직 베티스에서 뭐 주전으로 올라선 건 아니지만 요 정도 경험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테크닉이라면 요 대회에서는
날고 뛸 거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라이네스 선수를 빼놓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가도 달로 이런 선수들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다 빅리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예. 그 선수는 빼고 저는 이제 4명 남았는데요. 네. 탑 7인데 이번에는 이제 화제의 선수. 어. 물론 기량도 잠재성이 있는데요. 라이베리아 축구 영웅 조지 웨아의 아들. 네, 조지 웨아가 지금 라이베리아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표로 나옵니다.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올 시즌에는 셀틱도 임대 가서 활약을 했는데 티모시 웨아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사실 기량적으로는 그렇게 무르익은 단계는 아니에요. 빠르긴 빠른데 근데 일단 화제성이 있죠. 조지 웨아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 어떻게 카카의 하나 보자. 아들이 대통령의 아들이. 네. 이번 대회에서 어느 정도 할지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다시 네. 한번. 조지 웨아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또 한 선수는 아르헨티나에서는 누굴 꼽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그 남미 예선할 때의 경기를 봤을 때는 훌리안 알바레스나 다른 선수가 좀 눈에 띄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뽑힌 에제키엘 바르코 선수. 이 선수는 이번에 제가 다시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하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선 자원에서 기술이 있고요. 일단 테크닉이 있고 돌파력도 있고 또 중요한 역시 창의성, 센스 거기에 득점력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들을 연계하고 또 플레이한 데도 능하고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이미 경험이 좀 있거든요. 이 선수는 시야도 넓고 그래서 아 보니까 이 선수가 가세한 게 이유가 있구나. 에제키엘 바르코 선수는 저 아르헨티나 팀에서도 또 우리랑도 상대를 해야겠지만 상당히 이제 요주의 인물이고 이번 대회 확실히 탑 7에 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명 남았는데 네. 2명 얘기해 저 주세요. 2명 할까요?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선수. 포르투갈의 하파엘 레앙 선수. 네. 레앙 선수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프랑스 리그에서 가장 선풍을 일으켰던 릴의 공격수 4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이미 네. 릴에서는 중요한 선수를 자리 잡았고 뭐 포르투갈의 음바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음바페가 엄청난 중량급이라면 이제 그보다는 경량급이긴 하죠. 그러니까 음바페 아직 뭐 대적할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음바페 스타일이 좀 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릴에서 보여줬던 올 시즌 정도의 활약을 고려하면 확실히 20세 이하 역시 2레벨에서는 레앙 선수 수비하기가 근데 우리도 그게 해당이 되는데 다른 나라 수비수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프랑스 리그에서 보여줄 만큼 보여준 하파엘 레앙 선수를 한 명 꼽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선수를 저는 그 7명 중에 거의 1위로 놓고 싶은 선수인데 프랑스의 공격 자원 무사 디아비 선수. 네, 무사 파리 디아비. 생제르맹에. 이 무사 디아비 선수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아시다시피 워낙에 호화 멤버니까 뭐 로테이션 내지 교체 정도 멤버이긴 합니다만 이미 그럼에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충분한 출전 기회가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경험치도 이제 충분히 쌓였는데 이 선수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아주 뼈저리게 이 선수 위력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 전에 평가전을 했었는데 프랑스와 이 선수에게만 3골을 허용했어요. 무사 디아비 선수가 우리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는데 그 해트트릭한 그 아마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 원맨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라이네스 선수가 물론 멕시칸 메시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팀 전력이나 또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정말 마음 먹고 메시 놀이, 인터넷 팬들이 말하는 메시 놀이를 할 수 있는 선수는 무사 디아비 선수일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발재간도 좋고 뭐 득점 능력, 뭐 도움 능력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전체적인 전력상 우승 후보인 거를 감안하면 무사 디아비 선수는 프랑스의 성적에 따라서는 대회 최고 선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선수다. 그래서 무사 디아비 선수를 꼽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꼽은 마지막 네. 2명은 누굴까요? 마지막 2명은 첫 번째는 콜롬비아의 후안 쿠초 에르난데스. 네. 이 선수는 사실 세군다 했을 때는 득점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난 시즌에 우에스카 소속입니다. 스페인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강등된. 근데 올 시즌 라리가로 와서는 우에스카에서 그렇게 골을 많이 못 넣었어요. 세군다 2부 리그 스페인 2부 리그에서 지난 시즌 우에스카 했을 때는 17골이나 넣었었는데 근데 올 시즌에는 라리가에서 4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네. 후안 쿠초 에르난데스. 콜롬비아에 누구로 빗대면 되냐면 황희찬. 네, 저돌적이고 저돌적이고 다부지고 네, 다부지고 득점 능력은 있는데 근데 한현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라리가에선 통용이 안 됐지만 이런 선수들이 20세 이하 대회로 오면 세 군다에서 막 터진 왕 노릇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 네, 그래서 중계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올 시즌 물론 레알이 안 좋긴 했지만 네. 레알전에서도 골을 넣었던 그렇죠. 선수. 그래서 이 선수는 콜롬비아 경기를 보시면 후안 쿠초 에르난데스라고 보통 하는데 이 선수는 눈여겨 보시라. 네. 이 라리가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선수는 이강인.
네, 그렇게 넣습니다. 7명. 이강인. 이강인 선수를 저는 여기서 1, 2위 후보 안에 넣고 싶습니다. 오. 네. 그냥 기량적인 면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마지막에 이강인 선수를 넣었는데 네. 그러면 한 위원님의 마지막 선수는 누군가요? 아, 저의 마지막 선수요. 저는 대한민국 선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선수들은 이강인 선수를 물론 포함해서 다들 잘해서 다들 이번 기회에 몸값도 다 높이고 다 잘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저는 네. 대한민국 선수는 애초부터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선수는요. 우리가 정말 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마지막은 또 아르헨티나 선수로 네.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선수 중에 이제 장 의원님은 바르코 선수를 선정을 했는데 저는 바르코 선수처럼 이제 조금 늦게 이제 합류가 됐는데 아구스틴 알멘드라라는 미드필더가 있어요. 알멘드라요? 네, 중앙 미드필더인데 네. 보카 주니어스에서 이미 많은 경험을 이미 쌓은 네. 선수입니다. 2000년생이기는 합니다만은 보카 주니어스에서 이미 뭐 뛸 만큼 뛰고 있는 선수고요. 이 알멘드라 선수가 그 바르코 선수와 더불어서 좀 뒤늦게 이제 합류가 돼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 선수들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선수들은 이미 이제 소속팀에서 올라선 선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놔뒀다가 이제 대회에 가까이 돼서 이제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알멘드라 선수의 미드필더로서의 최대 강점은 굉장히 다재다능해요. 일단 탈압박에 능하면서 시야와 패싱력도 갖추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알멘드라 선수도 아마 이번 여름이 지나면 곧 유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원에서의 어떤 탈압박 게다가 태클과 인터셉트 수비력도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 또 패싱력 그리고 뭐 기회가 났을 때는 또 자신이 볼을 몰고 이제 전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아르헨티나 미드필더를 보시게 될 공산이 큽니다. 이제 또 저희 바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승부 승부 예측을 예측입니다. 좀 짧게 해야겠네요. 네, 짧게 바로 갈게요. 그러니까 360회는 그냥 보지 말고요. 자, 362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볼 거 없잖아요. 60회는. 다 하나씩 맞췄네요. 네, 그냥 네. 그렇게. 그냥 가시죠. 네, 네. 바로 61회 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 포항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5월 25일 날 펼쳐지는데 이게 김기동 감독의 4연승이냐 최용수 감독의 3연승이냐의 싸움일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원정 서울 승부입니다. 서울승. 네, 지금 페시치가 약간 좀 그럴까 벤제마처럼 좀 연기에 겉도는 유형 아닌가 싶기도 했었어요. 그 전 경기는. 근데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K리그에 좀 적응하는 것 같아요. 이 페시치 선수가 득점하는 루트에 대해서 선수들도 눈을 떴고 그리고 포항도 요즘에 뭐 상당히 좋죠. 전체적으로도 지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연승도 달리고 있고. 근데 지금 팀의 어떤 조직력, 상승세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기력적인 측면을 이렇게 보면 서울이 그래도 신승하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외국인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고 알리바예프도 지금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골 골을 기록했죠. 넣었죠. 골 넣으면서 그래서 저는 서울의 신승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한 의원님은요? 같습니다. 서울이요? 네,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에게 굉장히 미안해지려고 그러는데 뭘 4연승이 마감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4연승이 마감될 확률이 높은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페시치 선수 얘기도 했지만은 전체적인 안정성 플러스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이 서울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항은 물론 포항도 지금 완델손 선수가 또 지난 그렇죠. 라운드에서 아주 그렇죠. 유행이고. 정말 외국인 선수는 이 정도 해야 된다라는 걸 완델손 선수가 이제 뭐 비로소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은 확실한 득점포가 아직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4연승 과정도 어떻게 보면 조금 간신히 좀 이기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서울도 뭐 한 골차로 이긴 경기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페시치 선수가 존재하는 서울이 안정성 플러스 확실한 득점 루트까지도 조금 더 낫다. 저는 무승부. 예, 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랜만에 무승부. 네, 잘하셨어요. 승부 가능성 네. 매우 네. 큽니다. 네. 연승과 연승의 만남이니까 음. 굉장히 박빙일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무승부를 예상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 갈게요. 라이프치히와 바이에른 뮌헨 경기 5월 16일 일요일 경기입니다. 포칼 결승전인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결과가? 저부터 빨리 할게요. 네. 네.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포칼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수비가 매우 강하지만 로베리의 마지막 투혼. 네. 네. 전적으로는 이제 아마 그런 유종의 미, 네. 뭐 그다음에 또 더블에 대한 어떤 그런 야망. 아마 이 경기 때 활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의 클래스가 그래도 라이프치히의 단단한 수비를 한 골차 정도는 부실 수 있잖아요. 저는 장 의원님이 빨리 한다고 가져갔을 때 그냥 정배로 바이에른 뮌헨 승 하고 끝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배 바이에른 뮌헨 승 아, 설명 좋았어요. 없이.
그럼 전 라이프치. 라이프치? 오! 좋아요. 네. 오! 그냥 왠지 되게 뿌듯해하시는데? 뭐가 이렇게 뿌듯해요? 이런 거 한번 하고 나면 뿌듯하죠. 이런 거 한번 네, 느낌이 좀 그렇네요. 이제 드디어 조금씩 돌아오시네. 신하영의 그 DNA.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코파델레이 결승전이에요.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그 빨리 할게요. 바르셀로나스. 바르셀로나가 저도 이길 것 같아요. 왜 이거는 특히 바르셀로나 지금 충분한 휴식 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좋은 상태라면 바르셀로나가 네. 이길 수 있다. 전 발렌시아 할게요. 오. 지금 수아레즈하고 덴벨레하고 슈테켄까지 부상으로 못 나오는. 그 부상을 뭐 제가 그러든 말든 그냥 고려해도 너무 해봐라 뭐 네. 이런 건가요? 이번 회차가 할 경기가 마땅치 않아서 제일 정배 경기 두 경기 사실 준 건데 그거를 역으로 가시네? 아니, 어차피 너무 아무리 위험한 선택이긴 해요. 사실 이번 주 같은 아 근데 경우. 이거 맞히면 진짜 대박이에요. 그렇죠. 대박. 이거는 거의 최대의 그렇죠. 위협이 될 수도 이번 있어요. 회차가 네, 세 경기 준 것 중에 올 시즌 제일 사실 무난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승부 예측까지 해봤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할게요.